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 3일 화요일입니다. 부동산 뉴스 오늘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공공 상생상가 사업비 80%까지 연 이율 1.5% 저리로 지원하겠다. 이런 연합 뉴스의 기사가 있는데요. 자,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 상생상가의 사업비의 80%까지 주택 도시 기금이 저리로 융자된다. 그러니까 이 임대료가 올라가고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상권이 성숙하고 이제 유동인구가 늘고 하면서 임대료들을 임대인이 올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 올라간 임대료를 버티지 못해서 기존에 있던 세입자들이 쫓겨나가고 이제 새로운 젠트리들이 들어오게 되는, 이거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임대료 수준이 올라가는 것들. 그래서 기존에 그 거리를, 그 골목을 이끌고 있던 그 골목을 주인, 사실상 이제 그 골목을 채우고 있던 사람들이 밀려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료가 상승하는 부분을 어떻게든 조금 보호하겠다. 지금 뭐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 주거용 부동산에서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노력이고, 요거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서 임대료가 상승하는 부분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내용이, 저는 되게 기사를 꼽은 이유는 뭐냐면, 사업비의 80%까지 연일 1.5%로 저리를 이용한다. 만약에 제가 사업자예요. 제가 그래서 뭐 건물을 어떤 노후한 골목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상권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곳에 건물을 내가 사서, 만약에 사는 경우에 지금 공공상생상가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20%는 자기 사업비로 갖고 와서 되고 80%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부 융자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금리가 1.5%라고 하니까 되게 싼 거잖아요. 그러면 조건만 맞으면 저도 가서 이 자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만약에 어떤 이렇게 대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런 자금을 융통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의무가 생기느냐 봤더니, 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지역 영세 상인 등에게 임대되는 공공임대상가 10년간 임대기간이 보정되면서 연 임대료 상승률은 2.5%로 제한된다. 다시 말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들 지금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지방에도 지정하고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들 하잖아요. 그 골목 안에 있는 데에 가서 내가 10년 이상 임대를 놓을 계획이고, 임대료는 연 임대료는 2.5% 이하, 2년 기준으로 5% 이하로 낮게 임대료를 내가 받겠다라고 하면 총사업비의 80%까지 대출해주고 금리도 1.5% 이하로, 이거 해볼만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만약에 이 자금 활용해가지고 좀 이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투자 좀 해볼까? 사실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이 기사를 볼 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사를 봤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근데 별로 해당 사항이 없겠구나 싶어요. 왜 없냐면, 자, 이게 대상자가, 지원 대상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단체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래요. 만약에 제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만들어서 이제 그 이름으로 가서 이렇게 상가를 사거나 해서 하면 활용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또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공공단체는 사실 뭐 저랑 아무 상관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라는 거네요. 다만 이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다가 이런 가능성을 두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내용들, 텍스트들을 좀 읽어보면 많이들 얘기하는 게 결국 그거거든요. 장사하는 우리가 실제 그 안에 가게라든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가게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그래서 이게 이 소유 구조 자체가 이렇게 얽혀 있어야 된다거나, 그래야지 쫓겨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 그 골목 안에서 장사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유자와 임차인이 분리되는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 이제 사용하면서 이 골목을 키워나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하겠다. 큰 뜻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 예,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거 만들어서 만약에 산다고 하더라도 이런 형태로 하면은 또 활용할 수 있겠으니까 한번 좀 꼭 내가 내 이름으로 가게를 낸다기보단 이런 형태로도 한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당장 이거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한번 좀 주변에 이런 거 관련해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회가 있을지.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 기사는 짤막하게 읽고 넘어갈게요. 예, 분양가 상한제 또는 이제 HUG가 분양 보증을 안 해주면 결국 분양가를 맘대로 사업 시행자, 민간 사업 시행자가 분양할 수가 없으니까 최근에 보이고 있는 여러 행태들이 임대 사업으로 돌리는 거죠. 임대 사업으로 임대로 분양하고 그다음에 분양 전환하는 거, 매각하는 건 나중에 하겠다. 이제 이런 형태로 포지션을 바꾸는 형태가 많은데 이제 올 상반기에 어떤 굉장히 관심 많은 분양 물량 중에 하나였던 나인원 한남, 이게 보증금만 40억이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초고가 주택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공사는 이미 하고 있고 입주도 내년 11월인가? 그러니까 이게 9층 최고 9층짜리 높이라서 높은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초고층을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공기도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빠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분양가 어떻게 될 것이냐 했지만 임대 분양 방식으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청약을 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5.5대 1 나와서 예, 굉장히 높은 청약 경쟁률이 생각보다 나왔다. 341가구 모집에 1886가구. 이 임대료도 몇백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금만 하더라도 몇십억을 내야 되는 이런 고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가 있다는 게 되게 놀랍다. 사실 저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분들 중에서도 나인원 한남 없대요. 막 물어보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저는 한남 더일의 가격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제가 냉정하게 진짜 도저히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또는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범죄 부동산이기 때문에 전 잘 모르겠어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마는데, 예, 이쪽도 자, 이제 지금 요번에 일단 뭐 이렇게 분양은 했고 당첨자들 정해지고 남은 4년 뒤에 이제 분양 전환할까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임대 분양 받은 사람들이 그때 가서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 책정을 하겠죠. 한남더일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로 분양을 했고,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대로 살았지만 이제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 전환을 포기하고 이사 가신 분들도 많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 물량들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재분양하고 했었는데, 예, 여기도 이제 미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가서 봐야겠죠. 뭐 청약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4년 뒤에 가서 시장이 만약에 꺾여서 안 좋아졌다고 하면 좀 더 싼 금액에 분양 받을 수 있는 거고, 예, 좋아진다고 하면 뭐 그때 시세, 그때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봐서 뭐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분양 전환 가격은 근데 보니까 내년 11월 입주 시점에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거라고 하네요. 4년 뒤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예, 제가 앞서 잘못 말했다고 하면 예, 정정합니다. 기사에서 보면 내년 11월 입주 시점에 감정평가를 결정한다 그랬고요. 이런 수요들, 역시 이런 고급 수요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이렇게 이런 시장에서도 움직인다. 예, 되게 놀라웠다. 예,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임대주택 얘기 나왔으니까 기사 하나 더 읽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2022년까지 장기주택 종합계획 로드맵 수정계획안 발표한 내용에 보면 임대주택 관련된 얘기가 있었고, 제가 그 내용 읽으면서 짤막하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분양 전환 임대주택, 그러니까 공공주택 중에서 10년 후 분양 전환하는 주택에 대한 부분 좀 손보겠다라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후속 보도 자료가 나온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공공주택 특별법
등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다. 분양 전환 때 계약갱신 사전 협의 의무화하겠다. 분양가 산정 방식은 포함이 안 돼서 효과가 미지수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일단 결국 지금 요 10년 분양 전환 주택의 문제가 뭐냐면 10년 전에 실질적으로 니들이 들어간 비용들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임대료 산정해서 임대했고 매년 임대료 올려받았는데 10년 후에 전환받을 때 좀 싸게 전환을 해줘야지. 시세 감정 다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다 감정평가 해가지고 시세대로 분양 전환 받으라고 하니까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제 이 내용에 대한 불만들이 임차인들 사이에서 되게 많이 있었고, 당장 이제 올해 판교부터 해서 이런 10년 분양전환 주택들의 분양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건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법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게 생기느냐. 결국 당사자들이 가장 원했던 건 그거죠. 분양 전환을 싸게 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좀 만들어 달라, 또는 이제 그렇게 개정되는 방법들을 되게 바라셨던 것 같은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냥 분양 전환 안 하고 계속 사실 거면 임대료 내고 사세요. 그런 선택 옵션을 줄게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 전환 때 분양 전환 못하면 나가세요가 아니라 그냥 계약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릴게요. 이 부분이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 좀 그렇죠. 그리고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겠다고 해서 일단 분양 전환 가격 정하고 하는 데서 사전 협의를 먼저 하는 것을 의무화했다고 하는데, 사전 협의 의무하고 뭐 협의는 했지만 만약에 못 살겠다고 하면 한 번 더 사시든가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권리까지는 주겠지만 싸게 팔겠다라는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민간 사업자의 분양 전환 주택도 임차인하고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민간 임대주택 분양 전환에 따른 분쟁 가능성도 낮아질 전망이라서, 그래서 이 민간 사업자가 지은 공공건설 임대주택도 분쟁의 조정 신청을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한 규정을 하도록 했다, 뭐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딱 원하는 그런 부분들 그냥 좀 배려해준 느낌이 약간 일부 있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린 건 아니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 마음에 들지는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당장 이 기사 반응 보니까 화났어요 표정이 되게 많죠.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이 위대에 들어가기로 했던 트램이 편익 계산을 해봤더니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취소됐다라는 기사가 엊그저께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랜짓몰이라든가 트램이 들어온다고 하면 결국 주요 교통동선들, 위례 신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이제 직장이든 뭐든 끝나고 학교 갔다 와서 집에 돌아오는 주요 교통동선들이 이 트랜짓몰 주변으로 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유동인구, 위례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 유동인구를 발판으로 상가가 되게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해서 상가도 별도로 조성해서 만들었던 이 트랜짓몰 상가들도 있었는데, 이 트램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될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 상가 투자하신 분들 망연자실한 마음도 되게 클 거고요. 이제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한참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트램이 사실 저는 유럽을 가본 적이 없어서 비행기 많이 타는 거 무서워요. 오래 타는 거 무서워. 그래서 이제 유럽에는 되게 흔한데 왜 한국에선 불가능하냐, 이런 트램이 없느냐, 이제 그런 내용의 기사예요. 보면 이 트램이 비용도 싸고 승하차도 편하고 유럽에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계획만 무성하고 법적 근거도 올해 들어서야 마련이 됐고, 실질적으로 만들어져서 계획은 많은데 실제 하려고 봤더니 제대로 못 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트램이 옛날에 있었대요. 용산에 있었다고 오래 사셨던 분들 얘기 하던데, 우리나라는 1899년 서울에서 트램을 도입했으나 교통 혼잡을 이유로 1968년에 폐선했다고 합니다. 트램의 장점은 지하철을 만드는 것보다 건설비가 적은데, 그래서 지하철 대비 6분의 1, 경전철 대비 3분의 1 수준이고, 도로에서 승하차가 가능해서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하고, 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도 좋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전기로 움직여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그러면 사실 지하철보다 돈 얼마 안 들고 그러면 이걸 만들면 좋을 텐데 왜 안 하느냐 봤더니 실제 착공에 들어간 트램은 하나도 없는데 민자 적격성 심사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노선도 손에 꼽을 정도로 사업성이 별로 없대요. 왜 사업성이 없느냐? 일단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설치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뭐 기사에서 얘기하면 도로 위에서 경쟁할 시내 버스와 비교하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수요에 따라 노선 변경이 쉬운 버스에 비해서 승객 수용량도 부족한 편이고, 그러니까 이게 버스랑 이걸 생각해 보면 트램 자체가 굳이 이렇게까지 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버스 써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 버스가 싸고 좋고 만약에 수요가 예상만큼 안 올라가면 버스 노선 바꾸면 되거나 버스 대수를 줄이면 되는데, 트램은 일단 한번 투자를 해서 해놨으면 돈을 뽑아놔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면 굉장히 골칫덩어리 사업이 된다는 거죠. 예. 이게 민자가 아니라 국가 재정으로 하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민자로 한다고 하면 결국 이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이 내가 투자한 금액을 뽑아낼 걸 고려해서 민자 사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뚜렷한 답이 안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 못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지자체와 전문가들은 트램 건설의 타당성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데 힘써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돈만 갖고 이 문제를 보면 안 되고, 버스는 이 버스보다 오히려 트램은 전기 등을 이용한다든가 친환경 요소도 있고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 등등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방식 자체를 너무 편익 위주로 이 경제성 위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자, 지적은 지적이고 어떤 식으로 이 교통 문제를 해소해 나갈지, 트램에 대한 교통 문제를 해소해 나갈지 좀 또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이제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2018년 부동산 가격이 어디가 많이 올랐고 어디가 많이 떨어졌냐, 이것들을 좀 조사해 본 자료들이 여기저기 언론사에서 나오는데요. 짤막하게 좀 볼게요.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 가장 많이 떨어진 곳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조선일보에서 부동산 리얼티뱅크라는 곳의 자료를 인용해서 기사를 냈는데, 자, 올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어딜까요? 두구두구두구. 예. 지역으로 따지면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엄청나게 올랐네요.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9.94% 올랐다고 합니다. 1등. 자, 2등으로 많이 오르는데 어디? 서울이 아니에요. 예. 경기도 과천시입니다. 6.58% 올라와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래요. 지난주 가격 동향 보면 과천시는 조금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과천도 되게 많이 올랐네요. 예. 제가 작년에 2018년 주목해 볼 만한 지역 얘기할 때 과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조금 부끄러워요, 얘기하기가.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과천이 사실 좀 일반적으로 아는 분들, 그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지만 외부인들은 조금 잘 모르고 낯선 지역일 수도 있거든요. 왜 비싼지 모르겠다, 과천. 이제 그런 지역으로도 꼽히기도 했었는데요. 이 과천이 제가 이제 좀 사람들이 과천 가격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한 이유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 올해 과천의 분양 물량들이 많이 잡혀 있어서, 그리고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이제 붐업이 되기 시작하면 과천 쪽에 관심이 되게 많이 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작년에는 기름뉴타운 분양이 많았으니까 기름이 많이 떴으면 올해는 과천 분양 많으니까, 작년에 이제 강동구 고덕동 쪽 분양 많았고, 예, 영등포 신길뉴타운 쪽 분양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 분양 받으려는 사람들이 또는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그쪽에 스포트라이트가 딱 꽂히면 많이 볼 거다. 그럼 좀 거기 올랐으니까 올해는 과천 분양이 많고 하니까 과천이 좀 뜨지 않겠냐, 과천에 투자하러 간 사람들이 좀 많으면서 가격을 끌어올리지 않겠냐, 뭐 이제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던 건데, 예, 딱 2위네요. 근데 또 앞으로는 또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건축이 많은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이미 분양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야 이제 거의 그 재건축 부담금 이런 부분에서도 자유롭고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지금 목동이라든가 양천구 쪽 가격 밀리는 것처럼 초기 단계의 재건축들은 사실 사업 추진하기 또 녹록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까지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또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3위는 용산구가 됐습니다. 원래는 서울 안에서는 송파구가 가장 상승률이 높았는데, 조금 강남 4구 쪽, 특히 강남 3구 가격 조정 받으면서 용산은 송파구는 조금 빠졌고, 용산구 같은 경우는 호재가 많죠. 용산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미군 부대 이전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수면에 오르고 하면서 용산구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좀 어느 정도 보합세 유지를 하면서 서울에서 가장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인 것 같아요. 4위가 송파구고 5위가 마포구네요. 하남시도 많이 올랐습니다. 하남시는 미사, 강변도시 이런 아파트들의 가격이 탄탄하게 받쳐지고, 실제로 강동구, 하남 미사 같은 경우는 강동구 가격 상승에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6위가 하남시고 7위가 강동구입니다. 8위가 광진구, 9위가 동작구, 10위가 서울 중구 되겠습니다. 보면 성동구가 없네요. 의외네. 성동구가 10위 안에 없네요. 동작구도 4.97%로 9위라는 게 그렇고, 중구가 4.78이라는 것도 되게 의외입니다. 중구는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 구가 아닌데, 중구도 많이 올랐네요. 광진구도 아파트가 많은 구죠. 주민 수준들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자, 지방 같은 경우는 어디가 많이 올랐냐면, 대구 수성구와 전남 여수가 13위, 14위에 올라서 많이 올랐다고 하고요. 자, 이제 그럼 여기가 이 가격 오른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떨어진 데는 어디가 많이 떨어졌느냐? 자, 떨어진 지역 같은 경우는 경남 거제가 가장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14.13%인데, 야, 이거 14% 빠졌으면 이거 진짜 퍼센트로 14% 이렇게 나오면 진짜 엄청나게 빠진 거거든요. 완전 장난 아닌 수준인데. 조선업 경기 침체 여파로 실업률과 미분양 아파트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집값도 하락했고, 경남 창원, 경북 경주 등도 많이 빠졌다고 하네요. 집값이 많이 빠진 지역들 대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한 영남권이 많았다고 하고요. 전체 평균으로 놓고 보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작년 말보다 0.2% 하락했고, 전체 평균으로 보면 약간 빠진 거예요. 수도권은 1.5% 올랐고,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닌 지역들 같은 경우는 2.9%, 그 다음에 6대 광역시는 0.5% 빠졌다. 전체적으로 약간 빠진 모양새다. 이게 2018년 상반기의 부동산 시장의 정리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네요. 2017년 8월 달에 여름에 이제 부동산 대책 내놓고 나서, 서울 수도권은 올랐고, 지방은 오히려 많이 떨어졌고, 서울을 잡으려고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지방을 더 잡고 있는 모양새라고도 어떻게 보면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박원순 시장님이 최근에 인터뷰라든가 기자회견 등에 많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서울 시정, 이제 도시 정비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틈틈이 하고 계신데요. 자, 앞으로 4년간 서울시의 방향성, 도시정책의 방향성을 보려고 하면 이런 발언들을 귀를 안 기울일 수가 없죠.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몇 가지 좀 포인트들이 나왔는데, 그냥 포인트만 짚고 갈게요. 얘기 길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첫 번째, 자, 재건축 35층 규제는 쉽게 바꿀 수 없다. 잠실 5단지가 50층 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죠. 그리고 지금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 30층 달라. 특히 또 이제 한강변 관련해서도 한강변의 층수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문제에서도 되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역들이 많은데, 일단 층고 자체는 광역중심지 이런 정도나 제한적으로 50층을 주지, 일반 아파트 재건축할 때 35층 이상 쉽게 안 주겠다. 일단 그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초고층으로 좀 디자인도 기가 막히게 하고, 이렇게 좀 재건축을 하고자 했던 압구정 같은 경우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기사에선 바로 언급하고 있고요. 자, 뭐 이렇게 나오죠. 35층 초가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서울시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게 서울시가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건축에서 원한다고 하더라도 인허가권자가 건축 심의하면서 이 부분 포함해서 안 넣어주면 사실상 다음 단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모양새입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도 비슷할 것 같아요. 여의도도 지금 마스터 플랜 수립하고 여의도 재건축들도 지금 지난주에 제가 기사 읽은 내용 중에 보면 지난주에 읽은 내용 좀 보면 시범 아파트가 이제 제일 빠른데 1971년에 지은 아파트죠. 시범 아파트도 재건축 이제 정비계획 위반하려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아직 지금 이 여의도 마스터 플랜이 안 수립됐기 때문에 심의해줄 수 없다. 정비계획 위반 심의해줄 수 없다. 보류했고 마스터 플랜 나오면 봐라라고 했는데 마스터 플랜 안에 층고라든가 이런 게 정해지겠죠.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박 시장님이 강하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35층 이상의 고층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이게 지금 요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하나의 얘기고요. 자, 또 하나의 얘기는 이제 재개발구역 정비사업에 관한 얘기인데 해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 구역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적시가 됐고 데이터가 나왔으면 조금 더 저한테는 필요한 기사였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몇 개 정도로만 표시했습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사업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던 뉴타운 및 재개발 지역 26곳 중 11곳의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하는 등 처리의 속도를 내기로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뉴타운 해제 지금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들 또는 재건축 단지들 중에서 가고 있던 데들 중에서 해제하는 방향 그리고 이제 사업이 정체돼서 못 갔던 일몰제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을 해제 중심으로 일단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이 26개 중에서 15개 지역에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뭐 예상했던 바입니다만 큰 방향은 정비사업의 촉진을 하겠다라기보다는 해제시키고 그 한겨레 신문이랑 인터뷰한 기사 제가 지지난주였나 읽은 거 있잖아요. 사람의 삶 짓밟는 재개발 더 이상 안 돼. 뭐 이런 제목으로 실제로 한 말 엄청 무섭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큰 방향은 당분간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사실 제가 오늘 오전에 별별 수다 녹화를 하고 오고요. 제가 이석증이라는 병,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막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빙빙 돌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막 지금 죽겠다가 막 토할 것 같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죽겠다가 지금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좀 나아가지고 이제 뭐 하려고 했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사실 이게 기사가 막 오후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기사냐면 이제 보유세 관련된 지금 이 최종안이 넘어왔다. 그래서 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로부터 상반기 재정개혁 공고안을 기재부가 전달받았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방안이 정해졌구나. 기사 보니까 막 방안 정해진 것처럼 해서 뭐 얼마 늘어나고 어쩌고저쩌고 막 기사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정됐구나 싶어서 읽으려고 와서 봤더니 지금 일단 그거는 안 어떤 거를 하라고 받긴 받았고 아직 결정 안 했고 6일날 발표한다 라고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갔습니다. 항상 이런 자료는 기사들의 카더라 자료를 정리하는 것보다는 역시 오피셜한 자료를 보도자료를 보는 게 가장 좋고요. 보통 기자분들도 이 보도자료를 받아서 재인용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일단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정부안은 경제현안 간담회를 거쳐서 7월 6일 11시 금요일날 발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최종 정부안은 7월 25일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고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은 정부안 발표 시까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길 요청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어차피 올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년 이후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요. 내용들이 다 나오면 이게 뭐 이렇게 된다더라 저렇게 된다더라 카더라 봐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조금 바뀌어 있거나 하면 되게 헷갈리고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금요일 이후에
또는 7월 25일 이후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조금 정리된 내용 가지고 다시 시간을 들여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밀도 있는 7월을 보내기 위해서 저는 오늘 남은 시간도 또 충실히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보람찬 7월 3일, 7월 4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